조현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작은 영화 영화제는 매달 첫째 주 수요일마다 작은 영화 3편을 소개하고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는 상영회입니다. 저희 이번 4월 상영회는 부산 출신 감독님들을 작품을 한번 소개해보고 첫 봄을 맞이한 만큼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영화들로 선정해보았습니다. 감독님 3분을 모셨는데 바겐세이 킬러의 형수로 감독님과 안녕히 XXX의 서한솔 감독님 그리고 이주선의 오유빈 감독님 모셨고 모더레이터는 강병주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모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프로그래머 분이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이제 시네소파라는 배급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강병주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옆에 이제 감독님 3분이 바로 자리해 주셨는데요. 식상하지만 네, 먼저 3분 각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영이 XXX 감독 서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선 감독한 오유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겐세일 킬러 연출한 형수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좀 이런 대화 준비를 하면서 미리 찾아보니까 3분이 공교롭게도 모두 부산 출신이시거나 혹은 이제 부산에 좀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2분 이제 형수루 감독님이랑 오유빈 감독님은 부산을 지금 떠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계기로 좀 터를 옮기시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좀 고향은 좀 자주 오시는지 부산에 내려오신 소감이 궁금하고요. 서한솔 감독님께서는 이제 부산 독립영화제에서 상영한 이후로 또 오랜만에 영화의 전당에서 이제 영화를 보셨을 텐데 그동안 그 몇 개월간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오랜만에 다시 영화 보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형수로 감독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불효자라 오랜만에 부산에 방문을 해가지고 반년 만에 와가지고 좀 민망한 상황이고, 그리고 부산을 떠나게 된 계기라고 하면 인프라가 서울에 영화 쪽이 많다 보니 그렇게 해서 서울 쪽으로 이주해서 영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불효녀라 너무 오랜만에 부산을 왔고 서울에 가게 된 계기는 학교 진학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터를 서울에 잡게 되었고, 졸업하고 나서도 앞에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인프라가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어쨌든 서울에 있고 아직 영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효녀라 부산에 있고요. 저는 부산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부산에서 계속 있었고 지금 아직 졸업을 못해서 졸업을 준비하면서 저 영화 찍고 나서 영화제 도는 기간 전에 영화를 한 편 더 찍었었는데 그 영화 배급 후반 작업하고 배급을 이제 하고 다른 건 뭐 졸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여쭤본 이유가 제 최근에도 이제 보면 이런 저희 20, 30대들이 부산을 떠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새삼 실감하고 있어서 새삼 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제 세 작품 다 언뜻 보기에는 좀 하나로 묶이기 힘들 만큼 좀 각자의 색이 되게 뚜렷한 영화들인데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서 오픈 채팅방에 질문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3분께 좀 간단하게 질문 하나씩 드리고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형수리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2018년 11월에 찾아보니까 영화의 전당에서 특별전도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는 그런 감독님이신데, 이 감독님
작품은 제목부터 너무 강렬해서 좀 제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전에 다른 작품 병구라는 작품이나 그 냄새는 소똥 냄새였어. 그다음에 그녀의 이별법 제목만 들어도 되게 궁금해지는 그런 영화들인데 이번 영화 제목도 박앤세일 킬러라서 제목만 들어도 이게 대체 뭔가 좀 궁금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지으실 때는 대체로 어떻게 지으시는지 그리고 이번 영화 제목은 어떻게 짓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영화제 좀 잘 가려고 농담이고요. 그 처음에 저 영화 제목은 옥상의 킬러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돌려보다 보니 좀 호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좀 편집 부분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꺼내 보니 편집을 조금 새로이 해야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1분을 걷어냈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해서 바뀐 버전이 저 박앤스의 킬러. 이게 러닝타임 자체가 길지가 않은데 1분이면 엄청 많이 털어내신 네, 거예요. 많이 썰어냈습니다. 약간 어떤 부분이 이렇게 썰어 나간 건가요? 요거 마지막 크레딧 올라갈 때 보면 아이와 그 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 저기 아저씨 킬러가 죽이고 나서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치킨을 사들고 집에 가서 아이와 치킨을 먹는다가 원래 결말이었는데 너무 군더더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 걷어냈습니다. 뭔가 그 장면이 있었어도 결말이 되게 오묘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서 재밌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이어서 상영 순서대로 한솔 감독님께 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이 영화도 제목도 강렬하고 저는 근데 무엇보다 좀 색감들이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 주인공 경원의 방이 되게 파란색이기도 하고 이렇게 인물들 전남친들을 만나는데 대체로 옷이 갈색이거나 좀 빨간색의 그런 배경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색감들은 좀 어떤 의도로 연출하시게 된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먼저 주인공 방이나 처음에 오프닝에 나왔던 그 여자 주인공 은영이 방은 저희 집 2층인 제가 주택을 살거든요. 저희 집 2층인데 사람이 안 살고 있어가지고 제가 불효녀스럽게도 페인트 칠을 직접 했고요. 그냥 그 색깔 제가 공교롭게도 이 영화 찍기 전에 색채 심리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써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인공 심리나 뭐 그런 거를 좀 표현하고자 은영이 같은 경우에는 좀 전 남자친구들도 많고 어쨌든 자기를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 그런 공허함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저런 회색 톤을 사용을 했었고 주인공 남자는 어쨌든 예술가여서 예술가 지망생이어가지고 그런 좀 창의적인 거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파란 색깔 저게 또 올해 컬러였거든요. 전 연도에. 이건 좀 사적이지만 어쨌든 그런 걸 쓰면서 색깔을 좀 다양하게 사용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거에 크게 뭐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색감들을 왜 그렇게 연출하셨는지가 확실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어서 좀 우유빈 감독님께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작품 배경 자체가 되게 SF 판타지적이고 그래서 좀 적막하고 눈이 내릴 만한 그런 로케를 찾는데도 되게 애를 먹으셨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런 세계관을 구성하는 것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영화 초반에 뉴스에서도 뭐 이런 어떤 서비스 사업 같은 게 나오잖아요. 스토리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데 그런 세계관들이 구성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영화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좀 이 영화의 세계관 중에서 좀 재밌는 요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영화를 19년도 12월에 시작을 해서 바로 준비해서 20년 2월에
촬영을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글을 쓰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로케이션도 사실 원래 데스크 헌팅을 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서 거기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찾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원도는 너무 많이 오지 않나? 가자 강원도 해서 모든 키스탭들을 스타렉스에 태우고 무작정 그냥 강원도로 갔어요. 철원에 갔는데 여기 좋다 차 세워봐 내려서 보고 이러는 씬 여기서 찍으면 괜찮겠네 하고 여기 주소 찍어놓고 이제 화천으로 갈까? 화천 가고 이런 식으로 로케이션을 거의 대부분 찾았던 것 같아요. 이제 실내 로케이션은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하고 다 갔긴 했는데 야외 로케이션의 90% 이상은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관에 대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기간 안에 시나리오를 또 수정해야 하고 하는 와중에 세계관은 탄탄하게 그냥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처음 제가 이 시나리오의 플롯을 정해 나가고 트리트먼트를 써봤는데 이게 단편의 길이가 아닌 장편의 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 배경 꼭 있어야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단편으로 찍어야 했기 때문에 많이 걷어냈고 이제 단편에 남은 그 이야기들 중에서 꼭 필요한 세계관의 배경만 보여주자 해서 뭐 많이 남겼던 것 같고요. 제가 찍은 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나진 않긴 한데 이 세계관에서는 이 이주선이 결국 노아의 방주다라는 모티브가 전체적인 세계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었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극중 서현우 배우님이 운영하시는 집 이름도 노아의 집이었던. 네, 맞습니다. 딱 봐도 이런 표지판이라든지 그래서 세계관 구성을 되게 좀 세심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나씩 드리는 동안 좀 카톡 오픈 채팅방에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질문들이 되게 많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세 분 모두 영화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으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셔서 이거 감독님 한 분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영상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의뢰인 분들이라 그러죠. 그냥 그 갑들이 일을 시킬 때 매번 돈을 깎으려고만 하지 뭐 제값을 쳐준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흔히 말해서 후려친다고 네. 하죠. 네, 많이 후림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매번 임금 협상할 때마다 저는 매번 이 값은 받아야 되는데 늘 깎여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킬러한테 접목을 시키면 킬러의 열정페이라는 이 코드가 나오는데 그게 참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다. 예. 저도 나름 프로 영상인으로서 뭐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만들어 드릴 수는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싸게 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구성안이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실까요? 오유인 감독님. 이주선을 떠올리게 된 첫 계기는 잠이 너무 안 오는 어느 밤이었어요. 근데 잠은 자야 하고 내일 일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이러다가 그냥 우연히 뭐 유튜브를 들어갔어요. 유튜브를 들어가서 잠 잘 오는 방법, 잘 자는 방법 이런 걸 검색하니까 제일 위에 우주의 끝을 찾아서라는 ASMR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냥 속눈썹 치고 한번 틀어봤고 틀어놓고 이제 누워서 눈을 감고 자야지 하는데 이제 그 멘트들이 한마디씩 귀에 꽂히더라고요. 뭐 태양계는 어떻고 지구는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상상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지구가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을까? 근데 그 지구가 멸망한다면 어떡하지? 나는 이 지구에 계속 남아야 하나? 이런 생각에서 그러면은 지구가 망한다면은 저기 어디 똑똑한 과학자들이 이주하는 우주선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주선이란 게 있을 수 있겠다에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숙면을 위한 욕구가 만들어낸 아이디어네요. 네. 아, 네, 그 다큐멘터리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치면 유튜브에 나오는 네, 우주의 끝을 찾아서라고 치면 아마 나오실 겁니다. 저는 제가 통학을 하거든요. 1시간 동안 통학을 지금 제가 거의 5년째 하고 있는데 밤에 돌아오면 제가 부산역 근처에 살거든요. 그래서 부산역 쪽에 돌아오면 다 문을 닫아 있고 거기 이제 지하상가 같은데 거의 다 끝나는 시간이어가지고 막 셔터 내리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마치고 오는데 옷가게에서 맞췄는지 그 마네킹 옷을 벗겨놨더라고요. 그래서 마네킹을 봤는데 마네킹이 이게 없더라고요, 젖꼭지가.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인식을 별로 안 하고 보통 그걸 인식을 하고 살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한번 인식을 하니까 굉장히 좀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그 마네킹이 없는 모습이. 그러면서 저게 왜 없을까? 근데 사실 없어도 뭐 크게 뭐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없는 거에 좀 이질감을 느끼는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그 지하상가를 통과하면서 그냥 뭔가 갑자기 여자친구한테 젖꼭지가 없는데 없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소재를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여자가 대답을 했을 때 제일 골 때릴까 생각을 해보니 뭔가 누가 들고 있다고 하면 골 때릴 것 같다. 그럼 누가 약간 전 남자친구, 근데 전 남자친구 엄청 많다? 그럼 골 때리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이어가면서 영화 소재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반응은 괜찮으셨나요? 교수님이 굉장히 골 때려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저희 과 교수님은 그런 골 때리는 거 좀 좋아하셔서 괜찮았는데 부모님한테 말하기가 상당히 좀 아직도 저희 아빠는 지금은 그렇지 않으신데 제가 어떤 영화제 좀 당당하게 영화제 가기 전까지는 뭐 대학 보내왔더니 야한 영화를 찍었다 뭐 등등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화제 이후로는 많이 좀 좋아지신 거죠?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어서 또 질문이 있어가지고 성한솔 감독님께서 방금 그런 통합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전 이게 실제로 이렇게 사실은 그 근처인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부산 사람들은 딱 봐도 이게 영주동 근처 그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이 계단이 엄청 많은데 이 부분에 어떤 의미를 두신 거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반갑게도 저희 동네가 맞습니다. 네. 저희 부산 저기 중구에 삼복도로고 왠지 모르게 삼복도로 주민들은 삼복도로에 대한 약간 자긍심이 있어요. 그래서 삼복도로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서 항상 거기서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촬영지가 집이 저희 집이다 보니까 또 이동이 편리해서 그렇게 로케이션을 정했었고 그 계단은 처음에는 주인공이 계속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그게 조금 지루할 만큼 걷는 씬이 많은데 그만큼 그 정도로 원하는 욕구가 있었다면 내려올 때는 그 계단을 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간다는 의미를 주고 싶어서 최대한 많은 계단이 있는 로케이션을 찾았는데 마침 또 저희 동네여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촬영했습니다. 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주선에 대한 질문도 있어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프닝에선 환경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체중계를 옮기지 않고 사람을 힘들게 옮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게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게 거의 한 13번
유독 좀 오래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왜 체중계로 옮기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자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체중계라는 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올렸을 때 혹은 사람이 올라갔을 때 몇 킬로다라고 답을 내려주는 물건인 거고, 그리고 윤하가 이 영화 자체에서 가지고 가는 중요한 움직임은 약간 어떻게 얘기하자면 사서 고생하는 짓이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무언가 답을 찾기 위해 걸어가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체중계를 그 앞에 내려놓지 않고 자신이 들고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결국 이 영화 전체를 보여주는 마지막 컷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연출을 했었고요. 이 장면은 너무 힘들었던 거는 일단 아버지가 두 다리가 없는 설정이다 보니 그 유나라는 이 주인공이 아버지를 들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실제로 배우는 두 다리가 있으시니까. 그 무게까지 오롯이 이제 주인공 배우가 견뎌야 했어가지고 처음에 별의별 실험을 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옮기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지? 바퀴 달린 의자를 밑에 깔아도 보고, 아니면은 밑에 스텝 여러 명이 붙어서 대신 들어서 옮겨볼까, 이런 실험도 되게 많이 해보고 했는데 결국 본인이 직접 배우분이 하셨고, 사실 저는 더 찍고 싶었어요. 더 찍고 싶었던 나쁜 감독이었는데 배우분들이 너무 지치신 상태라 13테이크에 오케이를 냈습니다. 그래도 배우분들은 그래도 마지막에 웃으면서 이렇게 또 인사하셨죠? 예. 그런 걸로 하시죠.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예. 두 분 또 질문 드렸으니까 형수로 감독님께도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이제 영화에서 목소리 출연에 요즘 독립영화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김금순 배우님 성함을 보고 혹시 어떤 계기로 참여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봐 주셨고, 또 특이하게 동시녹음 파트에도 감독님 성함을 보았는데 연출도 하시면서 동시녹음 또한 어떻게 진행하셨을까 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김금순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냥 하시죠 하니까 하셨고요. 네, 그 금액 드리고 이게 열정페이에 관한 영화니까 또 그리고 또 열정페이에 대해서 또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그 동시녹음 그런 것도 제 장비들을 가지고 제가 녹음을 했어요. 붐을 들 때가 있었고 제가 누르고 붐 들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연출을 했거든요. 보면은 스태프들이 거의 3-4명 정도밖에 없고 배우도 뭐 혼자서 거의 하는 모노극이고 이러다 보니 그렇게 해야 제가 5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섭섭하지 않은 금액들을 이렇게 챙겨 드릴 수 있는 제가 저 영화 만들면서는 무조건 금액은 정확하게 쳐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예, 그 김금순 배우님이 또 영화 속에서 사투리를 쓰시잖아요. 원래도 참 사투리 연기를 잘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제 사투리는 그냥 잘 하시는 연기라서 그렇게 맡기신 건가요? 그 녹음실에 오셨는데 서울말로 해보십시오. 그 경상도 말로 해보십시오 했는데 느낌이 확실히 이쪽이 나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금순 배우님의 목소리지만 또 계속 깎으려고 하는 그 차영남 배우님의 목소리도 너무 얄미워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눈 뜨고 보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계속 또 질문들이 많은데요. 네, 그 한 분께서 오유민 감독님께 아버지 역의 배우분은 어떻게 캐스팅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셔서 혹시 배우 캐스팅을 세 분 다 오유민 감독님부터 해서 세 분 다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배우 캐스팅, 일단 아버지 역할의 배우분은 실제 직업은 연극 연출가세요. 근데 이제 여러 배우 어떤 분이 이제 아버지를 하면 좋을까를 많이 생각을 했고, 다리가 없을 때 무게 정도를 생각했을 때 좀 작고 마르신 분을 많이 만나고 싶었고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어쩌다 보니 연이 닿아서 이제 연극 연출가시지만 이번엔 연기를 도전해보고 싶다 하셨던 이제 이종일 선생님과 첫 매체 연기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역할에 이제 윤화 역의 한혜인 배우 같은 경우는 친한 선배의 소개로 이제 연결을 해주셔서 만나게 되었고, 서현우 남자 역의 서현우 배우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신분이 있으신 분이라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해서 네, 또 도와주셨습니다. 서현우 배우님은 또 형수루 감독님 전작에서도 되게 인상적이어서 작품마다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분께서 감독님들의 첫 영화 제작 시기, 계기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또 세 분 다 영상, 영화 관련 전공이셨고, 또 형수루 감독님 예전에 피플이라는 성향이랑 인터뷰하실 때 뭐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막 이렇게 비디오 빌려보시고 하셨다는 얘기도 듣고, 또 유빈 감독님도 찾아보니까 인터뷰에서 계속 영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좀 같이 궁금해지네요.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저는 영화 제작은 20살 때 1학년 입학해가지고 처음 하게 되었고요. 영화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는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영화 제작 뭐 동아리 같은 거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뭐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신문방송학과 가면 PD가 되는 줄 알고 신문방송학과 가고 싶어 하다가 그게 아닌 걸 언젠가 깨닫게 되어서 고등학교 때 영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원래 좀 수다쟁이에요.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수다쟁이인데, 그런 이야기로 뭔가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 예술 중에서 영화라는 장르가 저한테는 되게 제일 재밌는 장르여서 영화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공을 이렇게 선택한 건 크게 후회는 없으신가요? 네, 저는 제가 실기 준비를 못해서 나름 학교에서 약간 공부 상위권? 학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영화를 하고 싶다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영화과 실기를 준비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하면 뭐 성적이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두 가지를 뭔가 병행할 자신도 없고, 영화과 실기하면 또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영화과 실기 없는 학과를 찾아보다가 저희 학과를 선택한 거였어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저는 다른 학과를 갔었어도 영화과를 다시 준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또 들어보니까 되게 효녀시네요. 네. 이어서 유빈 감독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왔고, 그때 제일 처음 친해졌던 친구 손에 이끌려서 방송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중학교에서도 방송부를 했고, 영상을 만드는 일을 그때 이제 계속 해왔었는데, 사실 영상과 영화의 차이점을 깨달은 거는 고등학교에 와서야 깨달았어요. 그러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PD가 될 것인가, 감독이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영화를 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고, 부모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영화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대학도 영화과를 나오고 영화 일도 하고 만들어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영화를 왜 좋아하냐는 질문 정말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거에 정말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포함해서.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라는 관련된 일을. 되게 다양한 직업이 있잖아요. 감독이 될 수도 있고, PD가 될 수도 있고, 작가, 뭐 기타 스태프들, 또 다른 영화 관련 종사자가 될 수 있는데, 영화가 왜 좋은지 정확하게 대답은 못하겠지만
죽을 때까지 영화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영화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좋아하는 마음이 여전하신 거네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형소래 감독님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뭐 비디오 많이 보는 아이 정도였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어중간한 학생이었는데 우선 남들보다 영화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좀 자연스럽게 영화과를 갔는데 가서 뭐 선배님들 말도 잘 듣고 뭐 하다가 어느 순간 저 사람들보다 내가 잘 찍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회 나와서 찍어 보니까 아 나보다 잘 찍는 사람들은 더 많구나. 그래서 냉정한 정글 같은 반이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뭐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좀 자꾸 먹고 살려고 이제 영화 쪽 일을 하면서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 거리고 있죠. 네,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도 지금 이제 계속 작업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두 감독님보다 좀 더 이렇게 경험이 많으실 텐데 여전히 영화 일을 해야겠다 아니면 영화를 좋아한다 그런 마음들은 유효하신가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생계가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많은 분들이 계속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주선에 대한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한번 가보고 싶을 만큼 배경이 너무 아름답네요. 지구가 멸망해도 남은 사람들을 위해 지구는 아름답네요. 약간 아리송한 소감을 남겨주셨고요. 이제 소품 하나하나 디테일함이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으로는 오유빈 감독님께 이 영화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주선의 연출 의도는 그렇게 썼어요. Doing nothing or doing best. 근데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하나로 만든 영화는 아니고 느끼는 바에 다를 것 같아서 Doing nothing or doing best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관객분이 그 질문을 해주신 관객분이 느끼시기에 유나란 인물이 최선을 다한 것일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일까 본인의 마음에 좀 더 가까운 게 정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그 로케가 철원의 Doing Nothing이라는 곳이더라고요. 그곳은 그럼 실제로 우연히 찾으신 건지 아니면 의도하고 찾아가신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일단 철원을 갈 거라는 목적을 잡고 철원까지 가는 동안 철원에 있는 이제 펜션이나 주택이나 이제 촬영이 가능한 곳들을 찾다가 그냥 그 근처에 있는 거 다 보자 해서 가게 된 곳이 이제 Doing Nothing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었고 갔는데 사장님을 만났어요. 거기 이제 펜션의 주인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서현우 배우님이 연기해주신 남자라는 캐릭터의 모티브가 되신 분인데 실제로 뭐 거기서 예술가시고 조각하시고 뭐 아내분은 연극 쪽에 계시고 이런 분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왜 Doing Nothing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과 만나고 와서 그곳으로 확정을 짓고 거기에 맞춰서 좀 이제 남자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Doing Nothing이라는 문구도 원래 쓰여져 있던 건가요? 네, 맞아요. 그 벽에 있어서 더 여쭤봤어요. 대체 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나요? 하면서 정말 절묘한 로케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주선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또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스토피아 배경이 인상 깊었습니다. 노인 부양에 대해선 지금 현실이나 그 영화 속 배경에서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네요. 영화 초반 체중계에 캐리어를 싣고 결말에선 아버지를 체중계에 실었는데 의도된 연출이 있으실까요? 라고 이것도 물어봐 주셨어요. 노인 부양이라는 거는 사실 처음에 작정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판을 깔았다 한 건 아니고요. 결국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갔던 거는 윤화가 자신의 아버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냐 아니냐
대해서를 좀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노인이다, 어머니가 노인이고 뭐 노아의 집에 남겨진 노인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 사람들은 왜 남게 되었을까? 혹은 저 가족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 사람들은 가족을 버리고 온 것인가? 혼자 남기를 그냥 원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여지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은영이의 XXX에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D-Day 알람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날은 커플의 어떤 D-Day였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혹시 뭐 제가 추측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처음에 오프닝에 남자 주인공 휴대폰에도 D-Day가 뜨고 여자 주인공이 이제 나가고 나서 울리는 휴대폰이 그 여자 휴대폰인데 거기도 D-Day가 뜨거든요. 그래서 같은 D-Day인데 좀 각자 인물이 가지고 있는 D-Day가 다른 의미라는 걸 좀 전달하고 싶어서 질문 주셨던 그 D-Day가 남자 주인공의 의미고 여자 주인공은 밝히는 날 뭐 그런 느낌의 D-Day로 설정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의미는 서로 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네요. 또 은영의 XXX 또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 은영이가 젖꼭지를 전 남친이 가지고 있다고 직접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전 남친들도 또 다른 전 남친들한테 찾아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걸 보고 은영이가 뭔가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찾고 싶어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은영이는 젖꼭지를 찾으면 기뻐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되게 재밌는 질문.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은영이가 유도하는 거는 제가 유도한다고 생각해서 썼습니다. 왜냐면, 제가 글을 썼을 때는 은영이는 젖꼭지가 없는 걸로 설정을 했어요. 아예 없는 걸로.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결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일부러 드러내서 어쨌든 그렇게 본인의 그걸 찾으러 다닌다는 것 자체가 본인을 욕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욕망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왜냐면 은영이는 그거가 계속 결핍이니까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의도한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은영이는 약간 좀 집착적인 걸 좋아하는 타입인 거네요. 그쵸, 본인을 계속 욕망하도록 살짝 가스라이팅 한달까요? 셀프 라이팅을 하는 네, 캐릭터였네요. 네. 그리고 방금 질문 드렸다가 답을 다 못 들었었는데 마침 또 다른 분이 킬러 역 맡으신 배우님은 어떻게 캐스팅 되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셔서 형수로 감독님도 캐스팅 얘기해 주시고 선수로 감독님도 네,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현욱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감독했던 영화에 출연을 하셨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뭐 본인의 욕망은 어쨌든 단편 영화도 많이 찍고 싶고 뭐 그 당시에 그랬어가지고 우리 한번 의투합 언젠가 해봅시다 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하기로 했고 근데 저걸 찍을 당시에 타이는 지옥이다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 하루는 타이는 지옥이다 갔다가 하루는 여기 오고 뭐 그렇게 촬영을 했는데 그 뒤로 갑자기 빅스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당황스럽구나 해서 지금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거죠. 그래도 최근에도 계속 연락을 자주 하시죠? 예, 뭐 얼마 전에도 네. 멀리 가셨죠. 아니 친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뭔가 캐스팅을 하기엔 뭔가 먼 세계로 떠나는 분이 또 가끔 계시기 때문에 배우님 이렇게 표정을 보는데 되게 훤칠하고 잘 생기셨는데 허당기가 있는 그런 얼굴들이 보이는 게 되게 매력적이시더라고요. 첨언하자면 저 형님이 진짜 웃기세요. 예. 그리고 아까 이주선 나오는 서현우 배우랑 오래 같이 살았거든요. 두 사람이 진짜 웃긴 사람들이에요.
두 분이 약간 룸메이트셨죠? 예, 룸메이트셨어요. 아, 네, 생각만 해봐도 좀 이렇게 진짜 웃기다. 아, 네. 약간의 TMI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선수 감독님도 이루겸 배우님이랑 문우빈 배우님 어떻게 만나셨는지. 우선 문우빈 배우님 여자 주인공 은영이 역할 문우빈 배우님은 제가 이전작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전작의 주인공이셨고 그래서 제가 은영이를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 등 노출이 있어서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도 바로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도 같이 하게 되었고 그 이루겸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필름메이커스라고 영화 인구직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배우 캐스팅 공고를 제가 직접 올려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그 배우님들 프로필을 받아가지고 직접 캐스팅을 했었고 저기 되게 많은 남자 배우님들이 나오셨잖아요. 그 배우님들도 다 그렇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같이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또 세 분은 또 전공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다른 뭐 동기나 선배 작품에 나오셔서 이렇게 아름아름 알게 되시거나 아니면 또 그냥 필름메이커스에서 이렇게 구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또 좀 갑자기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세 분이 오늘 좀 다른 분들 작품도 보신 걸로 아는데 서로에게 질문은 없으신지. 네. 없으셔도 됩니다. 예, 있으신가요? 예. 저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되게 다 재밌게 봐가지고 뭔가 그 사탕 발린 말이 아니라 진짜 재밌게 봐가지고 재밌게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예, 넘어갔습니다. 예. 또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또 형수르 감독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형수르 감독님 영화 속 상황은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설정인데 어딘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 듯합니다. 박은세일 킬러에서는 뭐 열정페이 킬러, 병고에서는 짝사랑, 또 살짝 독특한 주인공, 그리고 소똥에서는 삼각관계, 똥냄새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설정하시는 이유, 상황 설정하시는 팁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저는 남편에서 돈 많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보면 공간을 한정시키고 캐릭터를 한정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안에서 좀 어떻게 아이디어를 낼까 했을 때는 거기서 우리가 일상에서 겪었던 일을 만들어 버리면 그게 스케일은 크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설정을 갖고 가고 그 이 조그마한 공간에 한정된 인물들 사이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설정을 하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미니멀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단편 영화 찍을 때는 늘 그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2, 30억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먼저 저는 규모부터 생각하고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생각해보면 병구도 그렇고 어떤 제한된 공간 같은 것이 좀 딱 기억에 남고 또 하나 최근에 좀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전작 증발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뭐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주인공의 죽음이라는 요소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그렇게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제 영화 그 최근에 찍은 5편들 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다 어떻게 보면 새드 엔딩이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좀 밝게 끝나는 거를 좀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렇게 끝나면 너무 판타지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좀 왜냐하면 저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다 이 돈 앞에서 흔들리는 이 주인공들이잖아요. 그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다 돈에 조종이 되고 갑들은 되게
아파트 관리 그 아주머님도 그 차 빼라고 얼른 뭐 갑질을 하시고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면서 저렇게 됐을 때 해피엔딩으로 끌고 가기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저 영화들 보면 실제로는 되게 또 밝고 네 명랑하죠 제가. 맞죠. 예. 홍수르 감독님에 대한 질문이 방금 올라서 이어서 좀 하고 싶은데요. 밤치기에 출연하신 거 봤는데 연기에도 욕심이 있으신지 저는 좀 본인 연출작에서 본인이 연기하실 생각은 또 없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 택배 기사 제가 연기. 목소리 네. 네. 아니 그 이제 저도 영화제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감독님들이랑 이렇게 술자리를 하게 되면 꼭 저한테 연기도 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켜주면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대본들을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약간 좀 술자리에서 명랑하셔서 좀 먼저 너무 명랑하셔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까불다 보니까 이제 대본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부담 없이 나가는데 제가 발연기 몇 번 보여드리니까 캐스팅 안 하더라고요. 밤치기 때는 되게 좀 반응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또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질문들이 많은데요. 은영이의 XXX도 또 질문이 있어서 드리려고 해요. 남친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콩알 같은 소품에 주인공은 집착을 버려버린다는 것이 인상적이네요. 높은 계단을 올라갈 때 깨달음을 얻도록 한 것이 연출 의도일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연출 의도가 맞습니다.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깨달음도 맞고 그 남자가 깨달음을 얻은 것은 그게 대체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은영이의 XXX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은영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은영이 XXX구나라고 깨달음을 얻고 막 카메라 막 돌아가고 뭐 인서트들 중간에 삽입 장면들이 나오는 게 영감이 떠오르는 장면을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좀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설정을 했었고, 근데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제 집에 도착을 해서 보는 거는 이제 빈 지퍼백이잖아요. 그게 어쨌든 자기가 찾은 건 그게 은영이 XXX가 그 개념 자체가 자기가 찾은 거고 뭔가 자기가 위대한 것 같다는 생각하에 뭐 작품을 만드는데 결국 그것도 어쨌든 은영이 XXX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아이러니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은영의 표정은 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래서 그 만지려고 하는데 뒤에서 만지지 말라고 할 때 그 표정이 좀 오묘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그 전시를 한 모양이 염색체 모양인데 결국 주인공은 그 성염색체로 이게 남녀 성별이 바뀌잖아요. 그 성염색체 자리에 자기 걸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는 뭔가 자기가 은영이의 정체성을 뭔가 결정했다는 듯이 그렇게 전시를 해놓은 거고 은영이가 그걸 보러 왔는데 은영이가 생각했을 때도 그게 되게 괴이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서 그걸 보고 그 어쨌든 욕망들의 전시품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욕망을 하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유도를 한 것도 있는데 진짜 그 욕망이 전시된 걸 봤을 때 좀 그냥 복잡 미묘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어달라고 제가 좀 디렉팅 이상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얼굴에 작품 욕망이 드리워지는 걸로 엔딩을 낸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복잡 미묘한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이주선에 대한 질문도 있어서요. 네. 아버지가 장애를 가지게 된 이유와 부모님이 헤어지시게 된 배경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이제 장편 정도의 길이에서 설정했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단편으로 쳐내졌기 때문에 전사가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주선 자체가 노아의 방주 같은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노아의 아내 나만은 노아를 배신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둘의 이야기를 여기에 입혀보자라는 생각으로 아버지는 이주선을 만드는 이주선 건설 업체의 직원이었고 거기서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어 다리를 절단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의식이 없었고 유나의 어머니는 그를 간호하다 견디지 못하고 그에게 돈만, 그러니까 그 이주선 건설 업체에서 보상해준 돈만 아버지한테 남겨놓고 딸을 데리고 떠났고 딸한테는 아버지가 왜 없는지에 대한 설명 없고 그냥 자라온 설정이었거든요. 그 둘이 헤어지게 된 계기는 어쨌든 어머니는 아픈 아버지를 두고 배신을 했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유서에는 가서 용서를 구해라 라고 언급을 했던 거고요. 아버지는 그런 유나 어머니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의식도 없었고 그 깨어난다 하더라도 몸이 이제 불편한 상태로 자신을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에 대한 이해는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는 아주 주인공이 어렸을 때 헤어졌기 때문에 유나의 반응이 좀 당연히 처음에 좀 퉁명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랬었네요. 네. 또 킬러, 박예슬 킬러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요. 네. 마지막 장면을 포함해서 킬러들은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까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원래 또 영화는 관객의 상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인형의 X도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좀 되게 예리한 질문이세요. 실제로 젖꼭지가 사라지면 재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사라진 건지 아니면 인물들이 느끼는 젖꼭지에 다른 의미가 사라진 건지 상당히 과학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제가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구성했을 때 저희 언니한테 언니야 들어봐봐 이러면서 막 이야기해줬는데 저희 언니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야, 저 꼭지 그거 생긴다, 다시 생긴다, 쳐봐라 막 이러더라고요. 혹시 생물학과신 거? 아, 저희 언니 애니메이션 쪽인데 네. 왜 예리 좀 냉철하셔가지고 그렇게 했긴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설정한 것은 이제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매끈한 그래서 다시 생길 수 없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감독님께서 과학적으로 충분히 틈 없는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아니, 어떤 과정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예. 아니 지금 없는 거지만 실제로 뭐 그 사례들을 해서 어떤 과정에서 젖꼭지가 사라지는 건지. 제가 한번 그거 찾아본 적이 있는데 아, 강아지가 뭐 물어 뜯어 강아지가?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생이 된다고. 네. 그랬습니다. 네, 사실은 전 이것도 몰랐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인체의 신비 지식 하나를 얻고 가네요.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잠시만요. 한 분께서는 또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주선을 봤을 때 이제 실제로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나서 좀, 네, 그런 소감을 남겨주셨고 영화 너무 잘 봤다고 또 소감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좀 시간을 거의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마 또 박앤세일 필러 같은 경우는 영화제를 좀 많이 보았던 작품도 아니고 또 이주선도 좀 오랜만에 상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 다 오랜만에 영화 보신 소감과 함께 네, 집이 이렇게 오픈 채팅이지만 관객분들과 이야기 나눈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 상영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사실 단편 영화는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는 없기 때문에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편 영화라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단편 영화 많이 보러 다니는 관객 중에 한 명인데 제 영화 말고도 다른 좋은 작품 같이 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부산 출신 감독인데 오늘이 부산에서 두 번째 상영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주선 찍은 지도 오래됐고 해서 이제 상영할 기회, GV를 할 기회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이번에 장안영화영화제에서 불러주셨고 부산에서 이렇게 한 번 더 틀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또 만나뵐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영화의 전당 개관할 때 여기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뭐 밤치기도 여기서 상영했었을 때 GV에 왔었고 또 제가 이게 국내 영화제를 많이 못 돌아갔고 한 군데인가 돌았었는데 그리고 제 고향인 부산에서 이렇게 트는 게 참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객분들이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또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롭고 그리고 급여 협상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늘 사시면서 네, 그 정도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교훈적인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또 세 분 다 부산 출신이시다 보니 이런 친지분들이나 친구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뻔하지만 따봉을 하고 계시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뭐 꼭 영화 작품이 아니더라도 어떤 삶에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 나에게 있어서 영화란 대답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수루 감독님부터. 네. 영화란 카르마? 네. 그리고 뭐 장편 영화 지금 좀 후반 작업하고 있어갖고 그게 얼른 뭐 영화제든 상영관이든 해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편 영화 혹시 약간 소개가 가능하실까요? 예, 일단 제목은 가제라서 조금 말씀드려도 나중에 바뀔 수 있으니까 저희가 아는 이동희 배우랑 정은채 배우가 출연하는 로맨스 영화고요. 지금 편집해보니까 한 100분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극장 개봉하면 꼭 많이 찾아와 주세요.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저한테 영화란 무엇일까요? 저 정말 모르겠어요. 저한테 영화란 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해서든 죽을 때까지 영화 하는 게 제 꿈이고요. 제가 또 감독으로서 여러분 혹은 이제 관객들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영화를 계속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신다면 어디선가 어디에 적혀있든 제 이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영화란 놀이기구 같은 것 같아요. 네. 하면 재밌고 뭐 스릴도 있고 좀 긴장감도 넘치는데 타는 도중엔 좀 내리고 싶잖아요. 이렇게 내리고 싶다가도 내리면 또 타고 싶은 말 되게 잘한 것 같지 않나요? 꼭 준비하신 것처럼 말을 해주셨네요. 네. 감독님도 말씀할 때 살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거 찍고 다른 영화 작년에 하나 찍은 게 있어서 그게 올해 영화제나 뭐 이런 곳에서 많이 상영돼서 관객분들 많이 만나는 게 제 목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영화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큰 목표입니다. 네, 오늘 세 분 오신 감독님 세 분 모두 이제 영화를 계속 업으로 삼으시면서 또 계속
그런 먹고 사는 일에도 지장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크고요. 네, 오늘 단편 영화 다들 재밌게 보셨다면 이번 달 말에 또 영화의 전당에서 부산국제 단편 영화제도 있고 다음 달 초에는 이곳은 아니지만 공간나라라고 하는 금량산역의 작은 북한문화공간에서도 작은 영화제가 다시 개최될 예정이니까 네, 단편 영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체 촬영.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